2천억 달러 상당에 대해 10% 추가 관세를 물리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중국은 보복할 수밖에 없다며 WTO 제소 방침을 밝혔고 미국 내에서도 부메랑이 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신규 취업자 수가 5개월 연속 10만 명대 이하를 기록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고용절벽에 직면했습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무산되면서 일정 보이콧을 선언해 최저임금위원회가 파행을 겪고 있습니다. 한민구 전 국방장관이 박 전 대통령 탄핵 전에 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보고받고 논의 동결을 지시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특별수사단 단장인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임명됐습니다. 드루킹 특검팀이 드루킹과 사주풀이를 공유했던 역술인을 소환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파주 출판사에선 휴대전화 21개와 유심 53개가 추가로 나왔는데 경찰이 2차례나 압수수색한 곳에서 물품이 대거 발견된 이유에 대해서도 수사 중입니다. 강원도의 한 특수학교 교사가 지적장애가 있는 여학생 2명을 수년간 학교 내에서 성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신고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 교사는 특수학교 교사 자격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세계 1, 2위 경제 대국인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확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미국이 500억 달러 규모 중국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이번에는 2천억 달러, 우리 돈 220조 원 규모의 추가 관세 대상 품목을 발표했습니다. 중국도 보복 관세로 맞대응하겠다는 상황이어서 양국 사이에서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 경제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국내 상황도 심각합니다. 취업자 증가폭이 5살째 이렇게 10만 명대에 머물면서 고용 절벽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고 그 원인의 하나로 꼽히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사회적 진통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9은 우리 경제가 처한 상황을 먼저 집중적으로 짚어볼 텐데 김지수 기자가 미중 무역 전쟁 상황부터 전하겠습니다. 미국이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기로 한 중국산 수입품은 6,031개 품목, 2천억 달러 규모입니다. 철강과 첨단 제품은 물론 냉장고 같은 가전제품에 미용 상품, 심지어 개사료 등 소비재도 총망라됐습니다. 5천억 달러의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한 데 이은 후속 조치인데 미 무역대표부는 중국이 태도를 바꾸지 않아 미국의 미래를 위험에 빠뜨린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내 반발부터 터져나왔습니다. 미국 소매협회는 미국 소비자에게 부메랑이 될 난폭한 전략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에 고통을 준다더니 미국 가정이 벌받는 대상이 됐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American consumers will be hurt because prices will increase. A tariff means a tax on other commodities coming from abroad. 중국은 WTO에 추가 제소하겠다며 보복을 다짐했습니다. 美方的行为是典型的贸易霸凌主义。中方必将会做出必要的反制，坚决地维护自身的正当合法权益。 이번 조치는 9월부터 시행될 전망인데 미중 무역 전쟁이 이제 전면전에 돌입했습니다. TV조선 김지수입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국내 일자리 상황에도 계속 빨간불이 켜져 있습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폭이 10만 명대의 특거리였습니다. 지난 1월만 해도 30만 명을 훌쩍 넘던 취업자 수 증가가 5개월째 10만 명 안팎에 머물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 경제가 만성적인 고용 쇼크 상태에 빠져들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송병철 기자입니다. 형광 섬유를 만드는 중소기업입니다. 기술력은 해외에서도 인정받았지만 중국 기업의 공세와 내수 부진으로 일자리를 늘릴 여력이 없습니다. 수익을 내지 못하기 때문에 뽑을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고용 절벽은 통계로도 확인됩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는 작년 6월에 비해 10만 6천 명이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취업자 수 증가가 10만 명 안팎에 그친 게 벌써 5개월째입니다. 이런 고용 쇼크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입니다. 제조업 취업자는 12만 6천 명이 줄면서 석 달 연속으로 감소했고 학원 등 교육업에서도 10만 7천 명 등이 줄었습니다. 특히 지난달에는 폭설이나 폭우처럼 고용에 부정적인 날씨 요인이 없었는데도 고용 상황은 부진을 이어간 겁니다.
정부는 인구 구조를 탓합니다. 인구 구조적인 측면에서 향후 이제 우리 취업자 수 증가도 이런 부분들을 조금은 감안해서 해석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실업자 수도 비상입니다. 실업률은 3.7%로 지난해보다 0.1%포인트 낮아졌지만 실업자 수는 103만 4천 명으로 6개월 연속 100만 명을 넘겼습니다. 정부는 긴급 점검회의를 열었지만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는 못했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이 고용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죠.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우리 사회 갈등도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 결정 시한을 사흘 앞두고 최저임금위원회 전체 회의가 열렸는데 사용자 측, 그러니까 재계 측 위원 9명이 전원 불참했습니다. 친여, 친노동계 성향 인사들이 대거 공익위원회 포진하면서 논의 자체가 의미가 없어졌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14일까지 내년 최저임금 인상폭을 밀어붙이겠다는 태세입니다. 최수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 사용자 위원 9명의 자리가 텅 비었습니다. 업종별로 최저임금에 차등을 두자는 안이 어제 표결로 부결되자 단체로 회의에 불참한 겁니다. 위원장은 사용자위원회 보이콧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기한 내 결정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국민들에게 약속한 7월 14일 최저임금 수준 결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파행한 회의는 40분 만에 끝났습니다. 최저임금의 일정 보이콧을 선언한 사용자위원들은 비슷한 시각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사용자위원들은 중립을 지켜야 할 공익위원들이 모두 노동계 편에 섰다며 불만을 토해냈습니다. 근로자위원들하고 공익위원들이 그 어려운 사정을 안다고 하면서도 결국은 차등 적용의 어떤 약속이라도 한 듯이 반대를 했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의 논의는 무의미하다며 계속해 회의를 보이콧하겠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현장에서 체감하는 고용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내년도 최저임금은 사용자위원들이 참석하지 않아 정족수가 부족하더라도 공익위원과 근로자위원회 논의만으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TV조선 최수용입니다. 예, 최저임금 인상이 물론 근로자들을 위한 것이긴 합니다만 편의점이나 소형 음식점, 제과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에게도 역시 생존이 걸린 중요한 문제죠. 우리나라 기업 전체에서 소상공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수치상으로 85%에 달하고 일자리의 36%가 소상공인에게 나온다는 통계가 있는데 지금 최저임금 인상 문제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여론이 심상치 않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정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밤 시간대 편의점은 대부분 알바로 운영합니다. 시급이 또 오르면 문을 닫을 판입니다. 내년에 10,000원 이상 시급이 올라가면 일단은 버틸 수 있는 방법이 내년엔 야간 운영을 안 하는 걸로. 고깃집을 운영하는 박한중 씨. 낮 시간에는 아내와 둘이서만 일합니다. 직원 2명의 인건비도 벅차기 때문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얘기를 꺼내자 한숨부터 내쉽니다. 저희 음식업계는 최저임금을 떠나서 지금 생존 자체가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여력이나 이런 걸 떠나서 지금 자체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현실을 무시한 채 최저임금을 동일하게 적용하려 하는 건 무책임하다고 비판합니다.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정하는 게 진짜 상생이라는 겁니다. 어제 이 안이 부결되자 온라인 공간에는 대정부 투쟁을 하자는 소상공인들의 글이 올라오고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차등 적용을 주장하는 국민청원이 등장했습니다. 영세소상공인의 사장님들 닭장 속에 가둬 놓고 닭다운시키는 이런 형태에 대해서 현상에 대해서 도저히 절망감을 느꼈고 최저임금위에 남은 일정을 거부하기로 한 연합회 측은 조금 전 8시부터 심야대책회의에 들어갔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예, 보신 것처럼 재계에서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폭을 결정하는데 업종별로 그 차이를 인정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 측은 그렇게 되면 최저임금 인상의 취지 자체가 사실상 무력화될 수 있다며 반발하는 것이고요. 자, 강동원 기자, 먼저 사용자 측의 주장을 정리해 볼까요? 왜 사용자 측에서는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까? 예. 기존의 소득을 신경 쓰지 않고요. 일률적으로 임금을 정하는 것이 소상공인들에게 불합리하다는 이유입니다. 최저임금을 대기업 같은 조직과 음식, 숙박업, 도소매업 등과 같은 업종과 똑같이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입니다. 예, 특히 영세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큰 것 같고요. 예, 맞습니다. 한 프랜차이즈 치킨집을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예. 이 점포의 월 매출은 4,200만 원으로 이 치킨 가격이 오르면서 치킨이 팔리지 않아서 지난해보다 매출이 300만 원 정도 감소했습니다. 예, 하지만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인 16.4%만큼 이 종업원들의 임금을 올려주자 이 월 순수익은 지난해에 비해서 약 30% 정도 줄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최저임금 차등안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표결에 붙였는데 이게 부결이 됐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찬성 9표, 반대 14표로 부결됐습니다. 그런데 위원회 구성을 보면 왜 부결됐는지 알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위원장과 상임위원 포함해서 공익위원이 9명이고요. 그리고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근로자위원이 9명, 마지막으로 소상공인연합회, 경영자총연합회 등 포함된 사용자위원이 9명 이렇게 구성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공익위원 상당수가 이 친여 성향, 진보 성향이 강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차등 적용하자는 안건에는 찬성표가 9표인 것은 사용자위원 측에서만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예, 지금 뭐 강 기자가 준비한 표가 상당히 복잡하긴 합니다만 이분들이 공익위원이라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이분들이 대부분 노동계 편을 들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그런데 노동계는 왜 이 차등 적용안에 반대를 하고 있는 겁니까? 예, 이 사회 양극화만 더 심화시킨다 이런 주장입니다. 이 대기업 등에 비해서 복지 같은 것이 차이나는 것도 서러운데 이 최저임금까지 다르면 안 된다는 주장입니다. 이 노동계는 이 정부가 비싼 임대료와 카드 수수료 등 영세업자를 어렵게 하는 요인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에서는 업종별로 또 지역별로 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미국은 지역과 장애 그리고 학생 신분 여부에 따라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면서 각 주별로 최저임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일본은요, 각 지역의 노동자, 생계비 그리고 사업장의 지급 능력 등을 고려해서 최저임금을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호주와 네덜란드 등도 이렇게 보면 마찬가지로 차등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정 시한이 사흘도 채 남지 않았는데 사용자 위원 측에서는 계속 뭐 일정을 보이콧하겠다 이런 입장입니까? 예, 그런데 그러기에는 부담이 굉장히 커 보입니다. 이 노동계 요구대로 최저임금이 결정이 되면 이 최저임금 인상폭이 당초 예상보다 커질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이 노동계에는 내년 최저임금을 1,790원으로 인상하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 위원 측의 노동계의 주장이 관철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복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입장이 강경하긴 하지만 회의에 들어가지 않으면 공익위원과 노동계 측 위원들이 내년 최저임금 인상안을 그대로 밀어붙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맞습니다. 나오겠네요. 네. 예, 강동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는 기무사 계엄 문건 관련 보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한민구 전 국방장관이 박근혜 대통령 파면 일주일 전인 작년 3월 초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문건을 보고받고 논의 종결을 지시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철희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따라서 문건이 만들어졌고 한 전 장관이 회의석상에서 이를 보고받은 뒤에 논의 종결을 지시했다는 겁니다. 한민구 전 장관 측이 주장하고 있는 기무사 문건 작성의 전후 사정을 김정우 기자가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촛불 전국이 한창이던 2016년 11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계엄령 의혹을 제기합니다. 이렇게 한 다음 최종적으로 계엄령까지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도 돌고 있습니다.
국회 국방위 야당 간사였던 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같은 해 11월과 이듬해 2월 세 차례에 걸쳐 위수령 폐기 관련 질의를 하거나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한민구 당시 국방장관은 앞서 합참과 국방부 법무관리실에 이어 2월 24일 내부 회의에서 기무사령부에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위수령 등 법률적 문제와 함께 군사적인 문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였다고 군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같은 회의에서 기무사령관의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정을 일주일 앞둔 시점입니다. 한 전 장관 측은 당시 보고를 받은 한 장관이 모든 논의 종결을 지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문건 유출 시 사회적 파장이 크고 군이 오해받을 소지가 있다는 이유를 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철희 의원은 병력 동원 검토는 자신의 위수령 질의와 무관하다면서 대통령 보고 가능성을 거론했습니다. TV조선 김종호입니다. 논란과 의문은 또 있습니다. 송영무 현 국방장관 역시 기무사 계엄령 문건에 대해서 이미 넉 달 전에 보고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 출장 중에 직접 수사를 지시한 건 송 장관에 대한 질책의 의미가 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보도에 김동현 기자입니다. 송영무 국방장관이 기무사 계엄령 문건의 존재를 알게 된 시점은 지난 3월입니다. 지난 3월 말경에 보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송 장관은 4개월 동안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3월 위수령 병력 동원 검토 문건이 논란이 됐을 때도 특별한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위수령에 의한 병력 동원의 검토 그런 것은 없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송 장관이 애초 수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조사를 유보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송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언급을 피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언제 보고했는지도 논란입니다. 청와대 김혜겸 대변인은 송 장관의 청와대 보고 시점은 칼로 두부 자르듯 딱 잘라 말할 수 없다며 회색지대 같은 부분이 있다고 했습니다. 청와대는 앞서 송 장관을 수사 지휘라인에서 배제한 조치는 문건을 보고받고도 수사가 진척되지 않은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고 또는 질책의 의미냐는 질문에는 해석의 영역이라고 답했습니다. TV조선 김동윤입니다. 국정원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아들이 국정원에 취업하는데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아들이 과거 국정원 시험에 3차례 떨어졌는데 김 의원이 국정원을 담당하는 정보위 간사가 된 뒤에 여러 차례 그 이유를 묻는 등 국정원을 압박했고 그 이후에 아들이 합격을 했다는 겁니다. 김 의원 측은 오히려 자신 때문에 과거 아들이 시험에 떨어졌다며 억울하다고 했습니다. 윤우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의 아들 김모 씨는 지난 2014년 국가정보원 공채에 지원했습니다. 서류 전형, 필기평가, 체력 검정, 면접 전형 등 신원조사를 거쳐 최종 합격이 결정되는데 김 씨는 신원조사에서 탈락했습니다. 이후 2016년에도 지원했지만 필기시험에서 떨어지는 등 3차례 고배를 마셨습니다. 2016년 4월 국회의원에 당선된 김 의원은 정보위 간사가 된 뒤 과거 공채에서 아들이 부당하게 탈락했다며 국정원에 여러 차례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정원 출신인 김 의원이 이명박 정부 시절 부당해고로 국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 아들 채용에 영향을 줬다는 주장입니다. 당시 심판 연자제로 불렸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 아들은 2016년 10월 국정원 경력직 공채로 최종 합격했습니다. 야당은 취업 현실이 무시된 특혜 채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수많은 청년들이 국가에 헌신하고자 국정원 취업을 준비하고 대다수가 낙방하는 현실에서 논란이 일자 김 의원은 국정원 개혁에 저항하는 세력들을 논란의 배후로 지목했습니다. 국정원은 김병기 의원의 아들은 공식 선발 절차를 거쳤으며 특혜나 편의 제공은 없었다고 발표했습니다. TV조선 윤우리입니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경공모 실체 규명을 위해서 드루킹이 스승으로 모신다는 한 유명 역술가를 불러서 조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드루킹은 이 역술인과 함께 전직 대통령과 김경수 경남지사 등 유력 정치인들의 운세, 즉 사주풀이를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영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특검 수사 개시 일주일째인 지난 4일 50대 남성 A씨가 건물 뒷문을 통해 특검 사무실로 올라갔습니다. A씨는 전남에 사는 중국 점성술 자미두수의 대가로 확인됐습니다. 드루킹은 10여 년 전 A씨로부터 자미두수를 전수받고 정신적 스승이라고 부르며 1년에 한두 차례 만나왔는데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 유력 인사들의 사주풀이를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 관계자는 A씨 소환 이유를 드루킹이 경공모의 정치활동과 관련해 어떤 상담과 조언을 들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드루킹이 A씨에게 배운 자미두수 등 예언서 풀이를 블로그에 올려 관심을 모은 뒤 고학력 전문직의 경공모 회원을 늘려나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 오사카 총영사 추천 대상 도모 변호사도 자미두수에 관심이 생겨 경공모에 가입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특검은 A씨처럼 경찰이나 검찰 수사 때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인물들을 계속 소환해 나가며 경공모 실체 규명에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TV조선 홍영재입니다. 이런 가운데 특검이 드루킹의 산채로 불리는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 쓰레기 더미에서 휴대폰 21대와 유심칩 53개를 회수해서 분석에 착수했습니다. 어쩌면 이번 사건의 열쇠를 진 이른바 스모킹 건이 될 수도 있는 증거물들인데 이게 왜 아직 여기 남아있는지, 아니면 누가 의도적으로 가져다 놓은 건지 그것도 의문입니다. 그 현장에 박성재 기자가 다시 가봤습니다. 특검 수사관들이 이틀째 느릅나무 출판사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아니, 저희는 아무것도 없어요. 어제 이곳 1층 쓰레기 더미에서 발견된 휴대폰 유심 53개 각각엔 경공모 회원들의 대화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댓글 조작에 이용된 대포폰의 유심으로 확인될 경우 개통자들은 수사 대상에 오릅니다. 유심 번호를 통해서 그 가입자 그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앞서 경찰이 여러 차례 압수수색을 했음에도 증거물들이 남아있는 건 의문입니다. 경찰은 지난 3월 드루킹 체포 때 한 번, 그리고 수사가 본격화된 4월 22일에 또 한 번, 이미 2차례 느릅나무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더군다나 지난달에는 경공모 핵심 회원이 사무실을 정리하기까지 했습니다. 한번 열어볼까? 열어봤는데 거기서 나왔고 그냥 이런 게 있었네요. 바깥 벌었다 이러면서 할 정도로. 특검은 댓글 조작 핵심 관계자가 자택 압수수색에 대비하기 위해 휴대폰과 유심을 사무실에 두고 갔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박성재입니다. 네, 강원도의 한 특수학교에서 교사가 지적장애 여학생 2명을 성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학교 측은 교사를 직위 해제했고 해당 교사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상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도의 한 특수학교입니다. 유치원 과정부터 성인 전공과까지 장애 학생 75명이 다닙니다. 학교 측은 교사 44살 A씨가 여학생을 성폭행했다고 지난 9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4년부터 체육관 등 학교 안에서 중고등학교 과정 여학생 2명을 성폭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교 측은 정기 상담을 하다 성폭행 사실을 확인하고 A씨를 직위 해제했습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조사를 마친 뒤 A씨를 소환할 계획입니다. 피해자 진술 분석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자료를 재반자료해서 피해자 소환 조사할 겁니다. 강원교육청도 해당 학교에 대한 특별 감사를 시작했습니다. A씨의 성폭행이 사실로 드러나면 지난 2011년 개정된 일명 도가니법에 따라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TV조선 이상매입니다. 지적장애 학생들은 성폭력이 범죄인지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죄질이 정말 나쁩니다. 그것도 학교 내에서 이런 일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4년 동안 아무도 몰랐고 게다가 이 교사는 특수학교 교사 자격증도 없었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A씨는 기숙사에 있던 여학생을 컴퓨터실 등으로 따로 불러냈습니다. 지적장애인 기능대회를 위한 연습이 핑계였지만 실제로 성폭행이 이뤄졌습니다. 4년 동안 이어졌지만 학교에서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A씨는 오히려 인기교사였습니다. 아이들한테 인기 투표를 하면 3위 안에 드는 아주 인기교사랍니다. 그 이유가 뭔가 했더니 아이들한테 잘한다는 거죠. 아이들한테 잘하고 잘 놀아주고. 지적장애를 가진 학생들은 성폭행인지도 몰랐습니다. 피해 여학생들은 상담 과정에서 A씨의 성폭행을 호감으로 생각하고 A씨와 결혼하고 싶다고도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 상황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인지를 하고 또 주변에 이 피해 사실을 알리거나 또 상담을 하거나 이러기가 이제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A씨는 특수학교 정교사 자격증도 없었습니다. 지난 2008년 행정직으로 학교에 들어와 지금까지 교사 역할을 맡았습니다. 교사가 없으니까 사실은 이 친구도 이제 특수교사 이제 자격증을 따려고 대학원에서 수료를 했어요. 그래서 수료만 했지 지금 자격을 못 받은 거죠. 경찰과 교육당국은 추가 피해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정부가 지난달 공중 화장실 몰카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죠. 그러나 관공서마저 몰카 범죄의 장소가 됐습니다. 서울의 구의회 화장실에서 몰카를 찍던 남성이 적발됐습니다. 장혁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9일 저녁 6시쯤 서울의 한 구의회 여성 화장실. 몰카를 찍던 30대 남성 A씨가 여직원에게 발각됐습니다. 이 남성은 구의회에 직원 외에 출입하는 사람이 적다는 점을 노려 이곳 화장실에 숨어 여성이 들어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 뒤 칸막이 밑으로 휴대폰을 밀어넣어 몰래 촬영했습니다. 놀라긴 했는데 몸이 빨리 잡혀가지고 경찰은 A씨가 올 3월부터 여성 혼자 사는 자취방, 편의점에서도 몰카를 찍은 사실을 밝혀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일어난 것만 한 18개. 현재 밝혀진 것만 그거인데 엄청 많아질 거예요. 정부는 몰카 탐지기 설치에 예산 50억 원, 여성 안심보안관제 등을 약속했습니다. 보안관을 운영하는 게 2사람밖에 안 돼요. 공공화장실에 몰카 있잖아요. 그거 이제 점검하는 거고. 하지만 안전지대인 줄 알았던 관공서마저 몰카에 뚫리면서 몰카 범죄 근절까지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오늘 대전에서는 출근길에 황당하면서도 아찔한 일이 있었습니다. 9살 초등학생이 엄마 차를 몰래 몰고 나와 도심 7km를 달렸고 차량 11대를 들이받았습니다. 평소 자동차 게임을 즐겼다고 합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승용차 한 대가 지하주차장을 휘저으며 차량을 잇따라 들이받습니다. 뒷차 운전자가 차에서 내리라고 손짓하지만 그대로 달아납니다. 문을 이렇게 탁 열으니까 잠겼어. 안 열리더라고. 운전석에 있는 문이. 그런데 문 두드리면서 내리라고 그랬더니 나를 이렇게 쳐다보더니 그냥 기아를 탁 넣더니 전진을. 주차장에서 나온 뒤에는 4차로 도로를 좌우로 넘나듭니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더니 옆차와 충돌합니다. 차에서 내린 운전자는 초등학교 3학년 박모군이었습니다. 박군의 질주는 이렇게 다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를 하면서 멈췄습니다. 박군은 오늘 아침 8시 10분쯤 대전 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 차를 몰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인근 구청 지하 주차장 대형마트 주변을 돌며 7km를 내달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차돼 있던 차량 11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차가 왔다 갔다 거리길래 누가 운전하는지 궁금해갖고 옆으로 가서 봤는데 어린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신고를 했죠. 박군은 평소 자동차 온라인 게임을 즐겼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자동차 관련된 그런 게임을 하다 보니까 아마 호기심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어머님 차를 몰래 운전하게 됐고. 경찰은 박군이 처벌을 할 수 없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사고 서류만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이호진입니다. 김해공항 진입로에서 엄청난 속도로 달리는 이승용차가 승객의 짐을 내려주던 택시기사를 그대로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기사는 이틀째 의식불명 상태입니다. 강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해공항 국제선 청사 진입로로 차량이 진입합니다. 오르막길에서 속도를 높입니다. 차량 내부에서 누군가가 조심하라고 외칩니다. 코너 구간에 들어선 차량은 차선을 왔다 갔다 하며 중심을 못 잡습니다. 이 차량은 정차 중이던 택시와 함께 운전기사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어제 낮 12시 50분쯤 김해공항 국제선 청사 진입로에서 택시기사 48살 김모 씨가 35살 정모 씨가 몰던 승용차에 치였습니다. 김 씨는 트렁크에서 승객의 짐을 내려준 뒤 운전석으로 이동 중이었습니다. 김 씨는 아직 의식불명 상태입니다. 정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앞에 있는 택시를 미처 보지 못하고 추돌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평소보다 좀 속도를 냈다 하더라고요. 속도가 있는 상태에서 이제 커브길을 돌다 보니까 미끄러지면서 이제 조향장치나 이런 게 잘 작동이 안 돼가지고 이게 충격이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경찰은 가해 차량 블랙박스 분석 등을 통해 과속 여부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잊을만 하면 크레인 사고가 발생합니다. 부산에서 철근을 매단 타워 크레인이 주택을 덮쳤습니다. 지붕이 부서지고 창문이 깨졌지만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동원 기자입니다. 크레인 붐대가 옥상 지붕에 걸쳐 있습니다. 기와와 콘크리트가 부서졌습니다. 지붕 속 철제 구조물도 이렇게 엿가락처럼 휘었습니다. 집안 천장 마감재도 꺾였습니다. 예, 이번 충격을 의해서 그 사이가 벌어졌어요. 어제 아침 9시 반쯤 부산 남구의 한 공사장에서 높이 49m 타워 크레인을 연결한 길이 40m짜리 붐대가 넘어져 2층 주택을 덮쳤습니다. 붐대에 매달려 있던 2.5톤짜리 철근 더미가 창문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뭐이 처음에 철근 소리가 쿵 항상 나더라고. 좀 이상하게 막 쿵 걸네. 막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나는 이 찐물인 줄 알았다고. 크레인 설치 업체가 안전검사를 받기 위해 철근을 매달고 하중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소한 제어라도 다 확인을 다 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내 위에서 뭐가 적는지 당국은 크레인 제동장치 결함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브레이크가 따로 있거든요. 장비가 브레이크 쪽에 좀 이상이 있는 거 아닌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사고 크레인의 사용 중지를 명령했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한국체육대학교 기숙사에서 한밤중에 불이 나 400명 넘는 학생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전동 킥보드 배터리에서 불이 시작됐는데 학생들은 침착하게 배운 대로 소화기로 직접 불을 끄고 서로 대피도 도왔습니다. 성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복도에 뿌연 연기가 가득 차고 전동 킥보드가 불에 타 새까맣습니다. 한국체육대학교 기숙사 맨 꼭대기 7층에서 불이 난 건 오늘 새벽 1시 반. 불은 이 콘센트에서 충전하던 전동 킥보드의 배터리 부분에서 시작됐습니다. 새벽에 있었는데 무슨 소리 울려가지고 나가니까 그때 다 연기 하얗게 나와가지고. 한밤중 아수라장에도 학생들은 침착했습니다. 학생 440여 명이 질서 정연하게 대피하고 엄청 자고 있었는데 방마다 비치된 소화기로 불과 4분 만에 불을 껐습니다. 소화기로 킥보드 배터리에 뿌리고 그 룸메이트한테는 다른 사람들 다 깨워달라고 말해가지고 현장은 소방차 25대가 도착하기도 전에 수습됐습니다. 정기적으로 해온 화재 대피 훈련도 결정적인 도움이 됐습니다. 평소에 이렇게 화재 그 알림 벨이 울리면 다들 이제 막 계단으로 뛰쳐내려가지고 여기 모여서 인원 체크하고. 학생 7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전해집니다.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한 한밤중 화재. 학생들이 교과서 같은 대처법을 보여줬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월드컵 인기를 돈벌이에 악용하려던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맨유 등 해외 명문 축구단의 짝퉁 유니폼을 들여와 팔았는데 들여온 물량이 무려 140만 점, 시가로 480억 원어치입니다. 최은정 기자입니다. 창고에 쌓여있는 상자들, 축구 유니폼으로 가득합니다. 다른 창고에는 구단 엠블럼과 스폰서 스티커를 유니폼에 붙이고 있습니다. 해외 명문 프로축구단의 엠블럼으로 짝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유니폼 수입업자 A씨 소유의 비밀 창고 6곳에서 발견된 유니폼과 엠블럼은 약 120만 점. 이미 팔린 약 20만 점까지 포함하면 정품 시가로 481억 원어치에 달합니다. 단속을 피하려고 가짜 유니폼과 가짜 상표를 따로 분리해 들여왔습니다. 이 짝퉁 유니폼은 정품보다 훨씬 싼 10,000원대에 팔았습니다. A씨는 예전부터 단골로 거래해왔던 도매업자들에게만 온라인을 통해 팔면서 단속을 피했습니다. 꼼꼼히 들여다보면 원단이나 봉제 상태가 이상하게 느껴지지만 맨눈으로는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주문받은 위조 상품도 피의자 본인의 차량으로 직접 배송하는 등의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관세청은 A씨를 상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고 수입 화물 검사와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홍대 남성 누드 모델 사진이 올라와서 논란이 됐던 페미니즘 사이트 워마드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여기서 천주교에서 예수님의 몸으로 여기는 성체를 훼손하고 모독하는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경찰 수사를 촉구하는 청원이 올라왔고 하루 종일 논란이 뜨거웠습니다. 보도에 김주영 기자입니다. 어제 오전 워마드에 올라온 사진입니다. 성체에 빨간 펜으로 욕설을 쓴 뒤 불로 태워 훼손했습니다. 글쓴이는 성당에서 받아온 성체라고 소개한 뒤 천주교가 낙태죄 폐지를 반대하고 여자는 사죄도 못하게 한다며 맹비난했습니다. 천주교에서 성체는 예수의 몸으로 여겨져 절대 신성시됩니다. 한국천주교 주교회가 즉각 항의에 나섰습니다. 엄청나고 심각한 충격이라며 법적인 처벌을 해야 한다고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논란이 커지면서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사이트 폐쇄, 수사 촉구 청원이 수십 건 올라왔습니다. 지금 문제의 핵심이 여성에 대한 혐오, 차별, 폭력 이런 거지 종교적인 이슈나 정치적인 이슈 자체는 본질은 아니거든요. 지난 2015년 생긴 워마드는 지난 5월 이른바 홍대 남성 누드 모델 사진을 계기로 논란의 중심에 서왔습니다. 남녀 성대결을 넘어 종교까지 넘나드는 표현 수위에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교육부가 대한항공 사주 일가의 갑질 논란과 관련해서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의 20년 전 인하대 편입을 취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조양호 이사장의 임원 자격도 박탈하라고 요구했는데 인하대 측은 지나친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윤혜웅 기자입니다. 조원태 사장은 20년 전 미국 대학에서 새 학기를 마치고 인하대 교환학생으로 와 한 학기를 다녔습니다. 네 학기를 이수한 조 사장은 이후 인하대에 편입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미국 학교 성적이 낮아 애초에 교환학생 자격이 없었다며 편입을 취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시간이 오래됐다고 잘못된 거를 바로잡지 않기에는 또 그것도 좀 이상하긴 하잖아요. 교육부는 또 인하대 조양호 이사장의 임원 승인도 취소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부인 이명희 씨가 이사장인 이루재단의 외국 학생에 근거 없이 교비 6억여 원을 지원했다는 겁니다. 그 밖에 병원 부속 건물 공사를 수의 계약해 일감을 몰아주거나 딸 조현민 씨가 운영하는 커피숍에 임대료 특혜를 줬다고 지적했습니다. 인하대와 재단 측은 조 사장 편입은 20년 전 교육부가 문제 없다고 했던 사안이고 이루재단의 교비를 지원한 건 적법했다며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법리적으로 문제가 발견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사장님에 대한 임원 승인 취소나 편입학 취소 통보를 한 것은 부당하다는 처사라 생각하고요.
인하대와 재단 측은 교육부의 행정처분에 대해 재심을 신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TV조선 윤혜우입니다. 미국 CNN 방송이 미북 회담 뒷이야기들을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의 별명인 로켓맨이 어디서 유래했는지 직접 알려줬다고 전했습니다. 또 백악관 내부에서 폼페이오의 3차 방북은 최악으로 평가한다는 소식도 덧붙였습니다. 권은영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붙인 별명. Rocket Man should have been handled a long time ago. 트럼프 대통령은 엘튼 존의 노래 로켓맨에서 이 별명을 생각해냈다는 사실을 김 위원장에게 직접 설명했다고 미 CNN 방송이 전했습니다. 이 별명이 기분 나빴느냐고 묻자 김 위원장은 아니라고 답했다고 이 방송은 덧붙였습니다. CNN은 대화가 이루어진 장소는 밝히지 않았지만 지난달 미북 정상회담으로 추정됩니다. 트럼프는 또 이 노래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하자 김 위원장에게 CD 선물도 약속했다는 겁니다. 폼페이오 장관의 지난 6일 방북 때 CD를 들고 갔지만 김 위원장 면담이 이루어지지 않아 전달되지는 못했습니다. They didn't give it, but it will be given at a certain period. I actually do have a little gift for him. 하지만 백악관 분위기는 약속된 김정은 면담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이번 방북이 최악으로 진행됐다는 것이라고 CNN은 전했습니다. TV조선 권은영입니다. 태국 동굴에 갇혔던 소년들과 코치 전원이 기적같이 귀환했지요. 이들의 생명을 구하기까지 숨은 영웅들의 노력이 참 많았습니다. 태국 네이비실 대원은 물론 전 세계에서 잠수 동굴 전문가들이 한 걸음에 달려왔는데요. 기적을 만든 이들에게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13명째. 가장 마지막으로 코치를 태운 구급차까지 지나가자 환호성이 나옵니다. 그리고 코치보다 늦게 동굴을 빠져나온 사람들. 동굴에 갇혔던 13명을 모두 구해낸 구조대원들입니다. ทีมไทยแลนด์ทีมราชการพร้อมเอกชนทีมสื่อมวลชนที่ช่วยกับเรารวมทั้งกำลังใจของทั่วโลกเราทำในสิ่งที่ไม่มีใครคาดคิดว่าเราทำได้เป็นครั้งแรกในโลก 실제로 실종자 무사 귀환은 불가능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희망이 꺼져가던 실종 열흘째. How many of you? 13. Brilliant. 암흑 속에서 이들을 찾아낸 건 영국 잠수사 리처드 스탠턴과 존 볼랜더. 소방관 출신과 IT 기술자로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동굴 조난사고 구조작전에 참여했던 베테랑들입니다. 동굴 잠수 경력 35년의 스탠턴은 2004년 멕시코 동굴에 갇혔던 영국인 6명을 구조해 훈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Many people are coming. Many people. 정말 그랬습니다. 미군 구조대원과 태국 네이비실 대원을 비롯해 전 세계 다국적 잠수사 92여 명이 본격적인 구조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휴가 기간 중에 합류 요청을 받고 달려온 호주 출신 리처드 해리슨도 그중 한 명입니다. 30년 잠수 경력의 마취과 의사이기도 한 그는 소년들의 곁에서 건강 상태를 체크하며 구조 순서를 정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เดี๋ยวเย็นนี้เจอกันที่ถ้ำหลวงจังหวัดเชียงรายนะครับขอให้โชคดีอยู่กับเราพาน้องๆกลับบ้าน 전 태국 네이비실 대원으로 구조대에 합류했던 사만 푸난이 마지막으로 남긴 영상입니다. 아이들을 돌려보내겠다는 약속은 지켰지만 자신은 구조 작업을 하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ขอยืนยันว่าเราไม่เคยเสียขวัญนะครับกำลังพลของเรายังคงฮึกเหิมกำลังพลพี่น้องเราเนี่ยที่เสียชีวิตไปเนี่ยเราจะไม่ให้สูญเปล่าเราเดินหน้าต่อครับ 실종자들이 모두 구조된 뒤 SNS에 올라온 한 태국 만화가의 그림입니다. 야생 멧돼지라는 이름의 축구팀 소년과 코치를 상징하는 13마리의 멧돼지 주변을
전 세계 잠수 전문가를 상징하는 개구리가 둘러싸고 있습니다. 사자는 영국, 판다는 중국, 두루미는 일본의 구조대를 뜻합니다. 기적인지 과학인지 아니면 다른 무엇인지 모르겠다. 이들의 말처럼 전 세계 사람들을 하나로 뭉치게 만든 다른 어떤 것. 그게 정말 무엇이었을까요? 뉴스나인 포커스였습니다. 박수혜 씨는 7년 전 압록강을 건너서 혼자 한국에 넘어온 탈북민입니다. 그런데 서울에 어머니가 있습니다. 딸 먹이려고 북한 음식 두부밥도 해다 준다는 바로 그런 어머니 말입니다. 인터넷 보고 배웠어. 아 진짜 맛있다. 북한 생각난다. 네. 예, 수혜 씨가 다니는 동네 교회의 목사 부인인 최기옥 씨는 수혜 씨가 혼자 사는 게 안쓰러워서 이렇게 딸을 삼았다고 합니다. 최 씨는 수혜의 텅 빈 임대 아파트에 살림살이를 채워주고 맹장 수술비도 대줬습니다. 수혜 씨를 보는 눈길이 영락없는 친어머니죠. 3년 전 홀어머니 모시고 살던 탈북 남매가 연이어 서울대학교에 합격해서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남매는 이웃들로부터 너무나도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동네 독서실 주인은 남매에게 공짜로 자리를 내줬고 목사님은 입학지원서에 올릴 봉사활동에도 데리고 다녔습니다. 탈북민을 보호하는 관할 경찰관들은 장학재단에 추천해서 장학금을 받아줬고 누나에겐 과외 자리도 알선해줬다고 합니다. 엊그제였죠. 서울 어느 장례식장 빈소의 상주 이름이 강남경찰서였습니다. 78살 탈북민이 혼자 쓸쓸히 숨을 거두자 경찰관들이 빈소를 차리고 조문객들을 맞았습니다. 십시일반 모은 돈 800만 원으로 고인이 숨지기 전 입원비와 장례비를 댔습니다. 한 경찰관은 우리를 유일한 가족으로 여기셨는데 마지막 가시는 길을 무연고자로 보낼 수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경찰서와 파출소 중에 탈북민 상담실이나 공부방을 꾸리는 곳이 적지 않습니다. 이 경찰관들이 업무로 탈북민을 만나면서 마음까지 열게 된 겁니다. 강남경찰서도 10년 넘게 주민들과 함께 탈북 학생들의 공부를 뒷바라지해왔다고 했습니다. 3만 탈북민은 모든 게 낯선 땅에 살면서 외롭고 두렵고 막막한 심정일 겁니다. 남북 정상회담 이후로는 주변 시선이 더욱 싸늘해졌다고 합니다만 우리 사회가 같은 핏줄도 품지 못하면서 어떻게 난민 이야기를 꺼낼 수 있겠습니까? 탈북민 빈소의 상주가 된 경찰 이야기는 작은 뉴스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 아직 살만하다고 일깨우는 따스한 소식입니다. 7월 11일 앵커의 시선은 어느 탈북민의 장례식이었습니다. 네, 종일 후텁지근합니다. 장마의 끝자락에는 본격적인 한여름 더위가 시작되는데요. 현재 전국 곳곳에 폭염특보가 내려졌고요. 남부 일부는 경보로 강화돼 내일 35도 수준의 더위 예상됩니다. 또 밤사이 기온이 25도를 웃도는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내일도 충청, 전남 일부의 최저 기온이 25도에 머물겠고 당분간 이 무더위는 계속됩니다. 폭염 경보는 공주, 전주, 또 부산을 중심으로 내려졌는데요. 경북은 대부분 경보 수준입니다. 한낮에는 가급적이면 야외 활동 자제하시는 편이 좋겠고요. 아침 최저 기온도 곳곳이 24도 선에 머물면서 열대야 기준인 25도에 가깝겠습니다. 내일 하늘 대체로 맑아서 오늘보다 햇살이 더 강하겠습니다. 자외선 지수, 불쾌 지수 다 높으니까요. 이제는 건강관리, 기분관리도 잘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고 더운 날씨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수요일 뉴스9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